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분의 1입니다. (2015년 1월) 130명의 사상자를 냈던 의정부 아파트 화재, 그리고 지난 6월 79명이 숨진 영국 런던의 그ren펠 타워 화재, 그리고 어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 세 사고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소재로 건물 외벽 마감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화재 사고를 키운 건 이 건물의 외벽 마감 소재인 드라이비트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 드라이비트라는 마감재는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석고 등을 덧바른 마감재인데, 이게 대리석이나 벽돌에 비해서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돼서 많이들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년 전에 의정부 참사를 계기로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6층 이상 모든 건축물에 불이 잘 안 붙는 외장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었죠. 하지만 그 이전에는 외장재 성능 기준이 따로 없었고요. 이번에 화재가 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역시 2011년에 완공됐습니다. 기준이 없을 때 지어진 건물인데, 문제는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전국에 여전히 너무 많고, 그 많은 건물 외장재를 하루아침에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당장 시급한 건 내가 드나드는 건물,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외장재가 불에 잘 타는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모두가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야 화재가 나면 얼른 더 빨리 대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갑자기 닥치는 법이니까요. 이러고 보면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아끼고 아꼈던 비용들은 결국 우리의 생명의 가격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2월 22일 손에 잡히는 경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년 조금 더 지났지요. 올해 미국 경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그 얘기 좀 들어보겠고요. 직장인 청취자께서 회사가 내 국민연금이랑 4대 보험료를 잘 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 좀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확인을 했더니 안 내고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주셨네요. 그럼 친절한 경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015년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을 했어요. 네. 합병할 때 참 시끌시끌했었죠. 이게 이재용 3세 승계를 위한 거 아니냐라는 네. 의혹도 있었고, 여기에 국민연금이 왜 도와줬냐 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이 합병할 때 순환 출자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을 좀 일부 팔아야 된다, 삼성 계열사가. 네네. 그런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는데, 이때 이 해석이 좀 잘못됐다는 얘기군요. 뭔가 번복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강화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순환 출자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자본력도 약했고 초기에 계속해서 잘 나가는 회사를 통해서 다른 회사를 만들고 네. 그 회사를 통해서 계속 회사를 확장하다 보니까 순환 출자라고 하면 A라는 회사가 있고, 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또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럼 이 B라는 회사는 다시 C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C라는 회사가 다시 A라는 회사, 첫 번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예. A 회사에 내가 대주주면 B, C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네. A라는 회사의 지분을 조금만 갖고 있어도 C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이걸 마치 내 지분인 것처럼 활용할 수 있다. 한 바퀴 도는 게 다 내 회사 되는 거잖아요. 예. 나는 그중에 하나만 잘 지배하고 있으면 되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이 그런 순환 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게
제왕적인 지배 그리고 굉장히 적은 지분을 가지고 여러 회사를 지배하는 아주 나쁜 사례다. 뭐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좀 해소가 된 상태인데요. 어쨌거나 그래서 공정위가 2014년도부터 이 순환출자와 관련돼서 신규로 취득하는 지분에 관련해서는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네.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건 이거 부시고 시작하면 다 깨지니까 어쩔 수 없고 예, 조금 인정을 해주고 새로 순환 출자 고리는 만들지 마라. 또 그렇게 해서 너네가 지배 구조를 강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규제를 할 거야. 못하게 심지어 하겠다. 이 지분을 팔게 만들 거야라는 규제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로 그 해당된 사례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어요. 그러니까 합병하는 바람에 뭔가 새로운 고리가 만들어졌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삼성 SDI라는 회사가 제일모직의 지분을 가지고 삼성물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네. 삼성물산이 다시 삼성의 다른 계열사의 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네. 전자는 다시 제일모직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 뭐 이런 식의 고리였거든요. 네. 근데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을 해버리니까 기존의 이런 순환출자 고리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분율이 네. 한 2.4% 정도였는데 이게 4.7%로 확 올라가 버린 것이죠. 이건 새로운 순환 출자 고리다라고 본 거군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늘어난 확보분만 새로 취득한 걸로 볼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좀 됐습니다. 네. 공정위는 그 당시에 새로 늘어난 부분 한 2% 정도만 신규 취득으로 보고 요것만 매각해라고 네. 명령을 했죠. 그러니까 2%를 가지면서 순환 출자 고리는 기존에 있었는데 네. 합병하고 나니까 그 2%가 4.7이 됐는데 예. 그럼 2에서 4.7이 됐으니 그 차이인 2.7만큼만 새로운 순환 출자 고리가 생긴 건지 예. 아니면 4.7이라는 숫자는 지금 처음 나왔잖냐. 4.7 덩어리 자체가 새로운 순환 출자다 팔아. 이렇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예. 당시에는 2하고 4.7의 차이에 대해서만 새롭게 그렇죠. 순환 출자라고 보고 그것만 팔라고 했다는 거죠. 순환출자 고리가 조금 강화됐다. 이 네. 강화된 부분만 팔아라. 그래서 삼성이 그 당시에 약 500만 주 정도의 지분을 매각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이번 시점에서 공정위가 그 당시에 우리가 해석을 좀 잘못 내린 것 같다. 이거 4.7이라는 거 전체가 순환출자 고리에 새로운 숫자가 나타났으니 네. 이거에 전체적으로 규제의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너네 나머지 지분도 다 팔아야 될 것 같다라고 어제 해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4.7 이제 이게 새로 생긴 자체가 큰 덩어리가 다 새로운 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시끌시끌한 것이죠. 삼성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운 거고. 예. 이게 삼성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기업들도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도 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뭐 듣다 보면 네.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 갖고 있던 게 4.7로 늘어나면서 순환 출자 고리가 더 강화된 것이 2.7만 추가로 된 거로 볼 거냐. 아니면 새롭게는 만들지 말랬는데 왜 이렇게 4.7짜리를 더 만드냐. 이 4.7 자체도 한 덩어리로 보고 다 팔아야 될 거냐는 판단의 여지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지난 공정위의 판단과 이번 공정위의 판단이 다르면 그걸 어쩌라는 겁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내리는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에도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내릴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공정위가 다시 해석을 번복한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위원장이 이제 근거로 들었던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지배 구조나 자신의 어떤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라는 걸 이제 의구심을 받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1심 재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를 찾아가서 합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청탁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1심에서 인정했다라고 보고 이걸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해석을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한 삼성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보고 이 해석을 다시 정상화로 돌리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반면에 법조계에서는
여러 가지 청탁 행위를 한꺼번에 보고 이게 있었다라고 본 거지 단일 사안만 보고 이게 반드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본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1심 재판이 끝난 거지 최종 판결까지 난 건 아니거든요. 대법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나중에 대법에서 이게 바뀌어버리면 또 그때에 맞춰서 또 그러면 공정위의 해석을 다시 바꿀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이 이렇게 매번 공정위 해석이 바뀐다라고 하면 이 나중에 공정위의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시키는 것 아니냐. 나중에 또 공정위가 다른 걸 뭘 해석하면 이거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바뀐 공정위의 판단이 옳은 것이라면 네. 과거에 했던 판단은 지금 공정위의 해석처럼 로비가 성공한 건데 네네. 그럼 이거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내부에서는 본인들이 물론 공정위원장이 지금은 그때는 아니었지만 네. 근데 과거에 공정위에서 있었던 잘못과 관련된 부분을 내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런 기준들을 이렇게 강하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네. 여기에 해당되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로비가 통한 건지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되겠으니까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네네. 저는 몇 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 로비가 통했다면 왜 통했을 것인가. 앞으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니까. 공정위의 공정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 로비를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청와대에서 뭔가 연락이 왔다면 네. 그거는 공정위원장 끝나고 나서 나 더 좋은 자리 하나 더 해야지라는 생각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칫하면 또 임기 중에 또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몇 가지 그 기관들 한국은행, 금감원, 공정위 이런 곳은 임기도 보장하고 그 대신 그때 그 임기를 마친 분은 그 이후에는 다른 공직에 안 나가는 걸로 법을 바꾸든 관행을 만들든 해서 해야 뭔가 이게 중립성도 유지되고 그 판단이 독립성이 되지 매번 전화 온다고 그때 바꾸면 그냥 다 양쪽 청와대가 다 하죠. 왜 그걸 네. 또 만들겠어요? 예. 어쨌거나 지금 고민스러워요. 공정위의 입장은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겠다라는 쪽에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도 엊그제 발표됐던 여러 가지 가습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모두 올바른 곳으로 돌려놓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삼성 문제도 이번에 어제 다시 번복이라기보다는 해석을 다시 내리는 네.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 국민연금의 소득 상한선을 올린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나 가입하신 분들은 자신의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반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주가 반을 부담해서 한 네. 4.5% 정도를 내는데요. 직장인도 자기 월급에서 4.5를 떼고 예. 고용주도 그 해당 고용인의 월급에서 떼는 만큼 회사 돈으로도 내고.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얼마까지 뗄 것이냐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1억 원인 분은 4.5면 450만 원 떼고 해서 그렇게 내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상한선이 449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2억, 3억으로 가더라도 네. 나는 최고는 449만 원만 그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한 것은 이제 아무래도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많은 금액을 퍼센테이지로 뗄 수가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까지는 최고 상한선을 정해놓자라고 만들어진 건데요. 이게 30년 전 기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국민연금 재정은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고 수급자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들어올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소득 대체율이라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아서 내가 노후에 살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네.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럼 대기업 회장과 저 이진우 진행자가 똑같은 그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셈일 수도 있네요. 그죠? 그럴 수도 있죠. 만약에 그 이진우 진행자가 월급이 많아서 449만 원까지 보험료를 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면 449만 원 이상 월급 받는 모든 분들은 국민연금은 보험료는 매달 동일하게 똑같이 냅니다. 내고 있는 네. 거다.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높이자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버는 분은 많이 내게. 네, 조금 더. 그러니까 무한정 많이 내게 할 수는 없으니
이 소득 상한율을 지금 얘기로 정부 측에서는 만약에 한 30년 동안 뭐 금리나 아니면 소득이 올라온 것을 감안하면 네. 이 소득 상한선을 한 800에서 900만 원까지 올려도 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단기에 이렇게 올릴 수는 없을 테고요. 차근차근 좀 더 올리겠다. 예, 차근차근 올려서 국민연금 재정을 조금 더 확보하고 돌려주는 금액,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는 금액을 조금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소득 상한선이 81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많이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은 최고 816만 원까지도 더 내고 많이 있다는 내게. 얘기거든요. 알겠어요. 당연히 뭐 소득이 많으면 세금도 더 많이 내니까 네. 국민연금도 더 많이 내자는 건 이해는 되는데 예.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러면.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이 449만 원 이상은 다 똑같이 내게 하는 이유가 국민연금이라는 건 낸 거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주는 그런 구조를 여전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어찌 보면 혜택인 거죠. 나중에 혹시 고갈돼서 못 받으면 그게 혜택이 아니지만 약속대로 주기만 준다면 세상에 이런 금융상품이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놓은 것이 예를 들면 월급을 1억 받아가는 분한테 900만 원, 1000만 원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아버리면 나중에 이분 은퇴할 때 이 900만 원을 세상에 없는 수익률로 돌려줘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더 고갈이 되고 이게 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 주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상은 받지도 말고 더 많이 주지도 말자. 네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한선이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당장 더 많이 걷자고 하면 이분들한테 나중에 더 많이 돌려줘야 될 텐데 그거는 괜찮습니까? 지금 한 가입자의 13.3% 정도가 이 소득 상한선에 걸려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238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걸 단계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높이고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 말씀하신 대로 연금을 받는 수준과 관련돼 그것도 있어서도 깎아야 되겠죠. 예, 조금은 깎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받는 것보다 돌려주는 게 계속해서 많다라고 하면 네. 지적하신 문제가 분명히 제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겠죠. 일종의 약간 그 세금처럼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좀 적게 버는 사람의 재정을 보충해주는 성격으로 네. 바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많이 내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그 은행에다 적금 붓는 게 나을 뻔했어라는 수익률로 뒷부분을 돌려준다는 건데 네. 일종의 세금인 거고. 그럴 거면 소득세를 더 걷지 이게 뭔가 하는 논란이 생각도 굉장히 들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점포 임대료를 가게 주인이 한꺼번에 5% 이상은 못 올리게 하는 안이 시행될 것 같다죠? 예, 내년부터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지는데요. 네. 원래는 이게 처음에 2002년까지만 해도 12%가 상한선이었는데 2008년도에 9%로 한 차례 낮췄고요. 네. 이번에 다시 5%로 낮추는 거니까 삼가 임대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에서 임대를 주고 네. 사실 그 상가가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는 임대하신 분들의 역할도 있거든요. 가게를 예. 운영을 잘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좀 인기 있는 상가가 되면 임대료는 폭등하고 결국에는 그 가게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예. 뭐 젠틀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오르는 걸 좀 막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도입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5%로 이 상한선이 정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임대료 상한선에 적용을 받는 대상도 조금 넓히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지금은 9%까지만 올릴 수 있는데 네. 월세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내는 그런 가게까지 보호해 주는 건 아니고 네. 이게 환산액이 서울 같은 경우는 4억 넘는 곳은 보호를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6억 1,000만 원까지 보호 대상을 추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서울이요. 예. 그다음에 과밀 억제권이라고 그래서 인천, 의정부, 성남 이런 곳들은 기준액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좀 더 넓어지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싼 임대료를 내던 분들도 많은 이 보호 가게들을 대상이 더 된다라고 보호하겠다. 하는데 이 환산보증금이라는 게 보증금하고 월세 환산액을 더한 금액이거든요. 100개월치 월세에다가 보증금 더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증금이 만약에 1억 원이고 내가 월세 150만 원이다 그러면 2억 5천만 원 되는 거죠. 곱하기 네. 100 월세 해서.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하니까 본인이 해당되시는지도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월세가 많이 내지 않는 그런 가게는 일단 계약하면 5년은 장사할 수 있고 네.
5년 중간중간에 계약 기간 끝날 때마다 월세를 올리더라도 이제는 5% 이상은 못 올리고 이게 연 5%가 아니라 계약 기간 끝나고 한 번 더 갱신할 때 5%니까 계약 기간이 길면 뭐 긴 기간 내내 5% 있네요. 연 5%가 맞습니다. 아니라. 알겠습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홍민섭 씨가 어떤 회사에서 3개월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월급에서 4대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10만 원 정도 떼고 주더라.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국민연금 사이트에 조회를 해보니까 내 국민연금이 아예 납부가 안 되고 있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주셨어요. 회사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고 월급을 주면 이제 회사는 그 돈 가지고 그 직원 이름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뭐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게 맞는데요. 직원 월급에서 한 10만 원을 떼면 사실은 회사 돈으로도 1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더 보태서 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아예 4대 보험 가입을 또 안 하기도 하고 질문 주신 경우처럼 가입을 했다면서 월급 봉투에서는 떼고 또 슬그머니 가입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월급에서 뗀 4대 보험료가 잘 납부되고 있는지 알아보시려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그냥 전화하셔서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말씀하시면 다 확인을 해줍니다. 가입이 되어 있고 잘 들어오는지, 가입 자체가 안 돼 있는지, 가입은 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언제부터 안 들어오고 있는지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가입은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보험료를 안 내고 있다면 보험료를 받을 주체인 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한테 왜 안 내느냐고 독촉도 하고 계속 안 내면 회사 재산을 압류도 하고 그렇게 해주는데 아예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이건 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계속 다니면서 이런 걸 고발하고 신고하시기가 부담스러우시겠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실 텐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가입은 되어 있는데 보험료가 안 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가입조차 안 되어 있는 건지부터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이게 1인 기업은 자기가 사장이면서 직원이니까 4대 보험 가입 안 해도 되는데요. 사장 말고 추가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나 단 한 명이라도 추가로 채용하고 있으면 그 직원이 한 달 이상을 일하면서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라면 그 직원을 뭐 명목을 인턴으로 채용했던 아르바이트로 채용했던 관계없이 무조건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창고 정리하러 오는 아르바이트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안 내도 되는 그런 예외가 있긴 한데 한 달 이상 매일 그 회사로 출근하는 모든 직원은 계약직이든 인턴이든 뭐든 4대 보험에 다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는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도 한 달에 60시간 이상 한 곳에서 일을 하면 거기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 친절한 경제였고요. 사실은 이거 말고도 뭐 평소에 궁금한 것들 많으시죠? 특히 세금 관련한 것들 혹은 뭐 집을 사고 팔 때, 전세, 월세 들어갈 때 궁금한 것들 혹은 뭐 대출 받을 때 궁금한 것들 알면 알수록 궁금한 게 더 많이 생기는 게 또 경제 현상이기도 한데 저희가 그래서 친절한 상담소라는 코너를 운영해 볼까 고민 중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친절한 상담소라는欄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거기에 필요하신 질문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질문이 쌓이는 대로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답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를 모셔서 상담을 직접 해드리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작년 11월이었죠.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의외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참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긴장도 됐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있었던 저희 손에 잡히는 경제 콘서트에서 그래서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또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분석을 했었는데 당시 강의를 해주셨던 키움증권의 홍춘욱 이코노미스트를 오랜만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 1년이 지난 지금의 미국 경제는 어떤 모습인지 또 내년은 어떨지 미국 경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경제라서요.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3월에 말씀하셨던 건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불안함은 없을 것이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올해 초에 전망했던 거하고 지금 보니까 이건 좀 다르게 움직였구나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혹시 있겠습니까? 네, 역시 반이민
그리고 반자유무역 기조를 이어갈 거라는 거는 대체로 맞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대신 그 추진의 강도 면에서는 저도 좀 잘못 짚었던 것 같습니다. 저 적극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자면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의 방벽부터 시작해서 또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대규모 반덤핑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진행하리라 생각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우리 걱정보다 훨씬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는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놓고 본다면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 교역 사이에 보면 일부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유무역 쪽에서 본다면 더 공격적인 또 적극적인 어떤 수출 수입의 증가가 나타나는 등 교류의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네. 이제 한미 자유무역장에 대한 어떤 제협상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좀 놓쳤던 부분은 미국이 달러의 약세를 유도하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달러 약세가 출현하고 말았던 건 제가 좀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결정하고 환율을 결정짓는 것은 어떤 정부 정책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따라서 달러가 너무 약세로 가지는 어려울 거다라고 제가 전망했었는데 네. 그건 이번에 좀 잘못 본 게 그 유럽 경제가 생각보다 요새 좋아져가지고요. 예. 유로화의 강세가 나타났죠. 그래서 1유로에 대한 미국 달러 환율이 1.2 수준까지 올라오는 가운데 달러가 최근 들어서 특히 11월, 12월 접어들면서는 약세를 보인 건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놓쳤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저희는 왜 틀리셨어요라고 따져 물으려고 여쭈는 건 아니었는데 환율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요즘 환율이 달러가 약하고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게 네. 이게 원화도 강세가 될 이유가 있고 수출도 잘 되고 경상수지 흑자도 계속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투자하러 들어오는 외국인도 많으니까 그럴 것이고 달러 자체도 약세의 요인이 좀 있고 그래서 합쳐진 결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연준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예상보다 올해 금리를 적게 준 게 달러 약세 이유로 또 작용을 했죠. 예.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면 작년 연말 이맘때 이제 연준의 올해 금리 인상 계획이 4번 인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3번 인상했고 특히 9월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쉬고 지나갔었고요. 더 나가서 이제 그 옐런 의장 후임으로 사실은 결정된 파월 신임 의장이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좀 비둘기파, 다시 말해서 물가가 최근에 안 오르는 걸 걱정하는 쪽에 서 있는 분이라는 게 부각된 게 미국 달러의 약세 요인으로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안 올리더라. 그게 변수였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그 당시 굉장히 뒤숭숭할 때 미국 경기는 전반적으로 좋을 것이고 우리나라 경기는 미국 경기 좋으면 나빠지기가 어려운 경제 구조예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심하라고 했던 그 부분은 뭐 돌이켜보니까 꽤 맞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어떤 변수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상반기까지는 별로 큰 걱정거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새로운 연준 의장이 어떻게 보면 비둘기파적인 태도들을 보였고요. 또 걱정과 달리 미국의 세제 개편안이 상하원 합의를 거쳐서 이제 대통령 사인만 남아있는 상황이 돼서 대규모 감세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네, 이런 요인들은 얼마 전 발표했던 모디스의 그 경제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 향후에 한 미국 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올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평가를 하더군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기는 적어도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순항할 것 같고 한국도 이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하반기에는 조금 걱정되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경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유럽도 양쪽 완화를 이제 중지하고 금리 인상할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최근 들어 유가가 심상치 않죠. 그래서 배럴당 57불 정도까지 올라가고 또 내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번 유엔에서도 또 관련된 표결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네. 지정학적 불안 이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변수가 좀 있다. 말씀하신 미국이 법인세를 인하하도록 결정을 했는데 이거는 미국 경기가 더 살아나고 기업들 이익이 늘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걸로 보십니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 경기 입장에서 보면 당장은 좋고 예. 미래는 걱정스럽죠. 사실 1.5조 달러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걸 감세를 했으니까 네. 세금이 안 거친 만큼 적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나중에 분명히 부담은 될 겁니다만 당장만 놓고 보면 세금 감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기업들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니까 이 두 집단 모두 어떻게 보면 자금의 여력이 생기니까 배당도 하고 투자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이제 역전돼 버렸으니까 우리나라에 투자돼 있던 해외 기업들이 낮은 법인세를 노려서 이탈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불안감은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다만 그간 뭐 꾸준히 투자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도 비즈니스 프렌드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 충격보단 미국 경기 좋은 그런 약간의 간접적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미국이 법인세 내린 게 당장은 미국 경기에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다는 걱정은 어떤 근거로 하시는 겁니까? 네, 금리 오를까 걱정하는 거죠. 결국 저희들은 예. 주식시장, 증권사에 있는 이코노미에서 볼 때 성장률이 높아지는 것만큼 중요한 지표가 이제 금리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미국 중앙은행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좋은 일입니다만 네. 결국 적자 국채를 찍어내야 되면 채권의 새로운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 아무래도 금리가 더 높은 금리를 줘야 소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미국 정부가 네. 돈이 모자라면 시중에서 그렇습니다. 돈을 빌릴 것이고 예. 돈 빌리겠다는 이제 큰 손이 나타났으니까 돈값이 올라가는 이자가 올라가는. 그렇죠. 당장이야 이 감세 효과가 더 크니까 예. 경기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좀 돈줄이 말라가는 신호가 나타날 때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장기적으로 볼 때 좀 잠재적인 악재라고도 볼 수 있죠. 그 장기라고 하면 당분간 3, 4년까지는 괜찮아요? 아니면 그게 올해 상반기는 좋을 건데 하반기는 걱정돼요 이런 정도의 기간입니까? 이 기자님 말씀처럼 딱 잘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 가능성으로만 보면 3, 4년 정도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러면 뭐 그거에 따른 걱정은 좀 덜할 것이고 하반기에 유럽도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전 세계의 큰 돈주머니 두 개인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둘 다 돈주머니를 조이게 된다 이게 걱정이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은 악영향을 받을 텐데 또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그렇게 올리는 걸 테고 그렇다면 맞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금리를 올릴 정도로 좋겠나 자산시장이 더 좋을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어떤 식으로 들여다봐야 됩니까? 지금 놓고 볼 때는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정상화됐다라는 평가가 더 우세할 텐데요. 네. 문제는 이제 금리를 차곡차곡 인상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 좀 돈줄이 마르는 시기가 오지 않겠냐. 거기에 이번에 했던 감세의 충격까지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악재로서 보는 게 맞겠죠. 네. 다만 이제 그 내내 유럽 중앙은행 또 총재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드라기 총재 임기가 이제 만료되는 시점 이런 것들을 앞두고 보면 생각보다 유럽의 긴축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걱정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잠재적 악재지만 그때 여름 이후에 유럽 쪽에서 통화정책 당국의 어떤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은 네. 좀 더 관찰하고 그때 또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내년에 뭔가 좀 그 걱정할 만한 변수가 또 있습니까? 말씀하셨던 유가 오르는 문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겠다는 문제, 뭐 유럽에서 돈줄 조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 걱정스럽다는 이런 정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네, 마지막은 이제 중국 변수겠죠. 이번에 이제 19차 당대회 이후에 중앙경제공작회의까지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뭐 공급 쪽 조절 그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는 정책들은 참 좋은데 문제가 우리도 예전에 겪었던 바지만 경제 성장률 수준에 비해 대출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가수요가 생기는 건 물론 또 대출 받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또 돈놀이하는 다시 말해서 재대출 혹은 그림자 금융의 위험들이 커지면서 네.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수 있다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제 구조 조정의 시기, 좋은 타이밍을 만났을 때
적절하게 금융시장의 개혁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행여나 이 과정에서 좀 돌발 변수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돈줄을 째고 금융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들, 기업들 과다한 부채 문제들이 터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네. 중국 관련 변수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측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은 유럽, 중국 특히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 뉴스들, 나오는 뉴스들 잘 들여다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부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의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경제 타임머신 시간입니다.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성탄절 주제를 준비해 오셨군요. 네, 크리스마스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오늘은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 성탄절을 과연 어떻게 보냈을까 당시 풍경 돌아볼까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걸 달력에 빨갛게 쓰고 네. 이때를 기념하거나 하게 됐을까요? 사실은 기록을 보면 해방전의 일제시대에도 우리가 성탄절을 기린 기록들이 남아있는데 그 공휴일로 정하고 정말 대대적으로 기리기 시작한 건 50년대부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전후에 그 폐허가 된 상황하고 좀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원조 경제의 물자 배분이라는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에 정부 시스템이라는 게 거의 무너져 있었고 네. 뭐 부정부패, 무능 이런 문제가 만연했는데 그에 반면에 이 기독교계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당시에도 이미 미국 유학파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네. 현지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또 영어가 된다는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 입장에서도 이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원조 물자를 빠르게 배분하는 게 무너진 한국 정부를 통해서 배분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인들이 주는 원조이긴 했는데 네. 그게 미국 정부가 주고 한국 정부가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미국이 주고 교회가 받아서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수물자도 마찬가지고 뭐 그 민간 영역의 원조물자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도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그 모집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국내에 들어와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배분이 되기 때문에 네. 당시의 교회라는 곳은 일단 먹고 사는 문제에 도움이 되는 공간 한 가지는 그거였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람들의 이 피폐한 마음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 개신교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종교단체 역할이 중간에서 꽤 있었군요. 네, 그 전 세계 민간 구호품의 절반 이상이 각국 개신교 계통 단체를 통해 국내에 유입이 되고요. 이걸 도맡아서 관리하고 분배한 게 국내의 몇몇 개신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런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여기에 물질적인 원조들이 또 집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라는 게 사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10만 명의 고아, 30만 명의 미망인이 있던 시절인데 성탄절을 기린다는 게 굉장한 아이러니였어요. 그 신기루 같은 것이기도 했지만 현실로부터 어느 정도 멀어질 수 있으면서 다녀오면 정말 먹을 것, 덮을 걸 주는 공간이었기 네. 때문에 예. 크리스마스는 좋은 것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됐고요. 1945년부터 1960년 사이 25년 동안 그래서 국내 개신교 신자 수가 1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네. 우리 예전에는 야간 통행 금지 제도 있었잖아요. 네. 12시 넘으면 다니는 사람 다 없어야 되는. 혹시 집에 못 갔으면 파출소에서 자고 가야 되는. 그리고 잡혀가고 막 돌아다니면 그렇죠. 예,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이 야간 통행 잠깐 해제해 줬다고요. 네, 해방구였죠. 야간 통행 금지 제도가 1945년 9월부터 1982년 1월까지 유지가 되는데 이 밤 10시부터 4시까지 뭐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만 이 심야 시간에 못 돌아다니게 했지만 유일한 해방구가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이
일탈이 허용된 이 시간적인 공간에다가 우리가 이제 케이크 드세요 이런 그 상업주의가 이때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언제부터 성탄절에 케이크 먹는 민족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이런 문화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해서 서구의 크리스마스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날이라면 국내에서는 이제 1년에 한 번 밤에 놀 수 있는 연인이나 친구들과 즐기는 날 이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쯤이네요. 성탄절에 케이크를 팔기 시작하고 빵집이 바빠지기 시작하고 뭐 그럴 때가. 성탄절 케이크의 모양도 아주 재밌는데요. 보면 이게 막 굉장히 뭐 비싼 베이커리 중심이기는 했습니다만 4단 케이크가 그 장식은 이제 서구적인 장식을 하고 있는데 위에 기와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탑 신이 세워진 거 있잖아요. 맨 꼭대기 장식이? 웨딩 케이크 같은 4단 케이크인데 제일 위에는 다보탑 같은 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주모가 드레스 입고 있는 느낌? 그래서 그런 케이크들을 많이 팔기 시작하고 사실은 1950년대에도 당시 국가기록원 사진 같은 것들을 보면 59년 12월 사진에도 종로통 거리 상점에 엑스마스 카드, 추리 장식품 도산매 이런 간판이 걸려 있어요. 네, 재밌는 게 바로 1년 전인 1958년에도 같은 장소 같은 앵글로 촬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 옆에도 보면 종로통 상점가에서 왼쪽부터 순서대로 키타 연구소, 엑스마스 카드 추리 장식품 도산매, 뭐 모자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노점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장식품을 파는 모습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성탄절 부근 되면 카드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씨를 우표에 붙이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카드 많이 팔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죠. 성탄절 트리도 아마 요즘 시청 앞에는 이제 광장으로 바뀌어서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청 앞에도 그 무렵이 되면 나라 돈으로 트리도 하나 만들어서 점등도 하고 그렇죠. 휴전선 인근에도 거대하게 트리를 만들어서 전방에 있는 북한 병사가 볼 수 있게. 그렇죠. 이게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기도 했는데 남으로 오라 뭐 이런 구호를 붙여놓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백날 써붙이는 것보다 남한이 먹고 살 만한 경제 상황을 갖고 있다. 이걸 단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 상징물이 크리스마스 트리였던 거예요. 해서 1954년부터 서부전선 최전방인 애기봉, 북한군 초소가 훤히 내다 보이는 곳에 성탄 트리가 불을 밝혀왔습니다. 뭐 그간의 찬반 논쟁 속에서 불을 뭐 밝혔다가 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반복이 됐는데 1964년에도 휴전선 인근에 높이 20m 국내 최고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가 되죠. 예전에 대연각 호텔이라고 당시에는 그 동네에서 서울 그 충무로에 있는 건데 꽤 높았던 호텔에서 굉장히 큰 사고가 화재 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더 큰 화재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성탄절 아침이네요. 그렇죠. 성탄절 아침에 발생한 화재 사고인데 전날 밤에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아침에 자고 있다가 변을 당한 투숙객이 많았어요. 그런데 71년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국내 최고급 호텔이었던 대연각에서 할 수 있었다는 사람들은 뭐 상상할 수 있잖아요. 부유층들이었겠네요. 부유층 내지 힘 있는 사람들 혹은 그들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되었던 것이고 사망자가 163명에 이릅니다. 다친 사람이 63명이고요. 당시 소방서 추정으로 8억 3,8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 안전대책을 수립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돼요. 당시에 고층 빌딩이 90여 개 이를 정도로 서울이 급행장 중이었는데 안전대책은 이때부터 수립되기 시작합니다. 예,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토요일 오전,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내부에서는 본인들이 물론 공정위원장이 지금은 그때는 아니었지만 근데 과거에 공정위에서 있었던 잘못과 관련된 부분을 내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런 기준들을 이렇게 강하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뭐 로비가 통한 건지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되겠으니까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몇 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 로비가 통했다면 왜 통했을 것인가. 앞으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니까. 공정위의 공정위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 로비를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청와대에서 뭔가 연락이 왔다면 네. 그거는 공정위원장 끝나고 나서 나 더 좋은 자리 하나 더 해야지라는 생각이 마음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칫하면 또 임기 중에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몇 가지 그 기관들, 한국은행, 금감원, 공정위 이런 곳은 임기도 보장하고 그 대신 그때 그 임기를 마친 분은 그 이후에는 다른 공직에 안 나가는 걸로 법을 바꾸든 관행을 만들든 해서 해야 뭔가 이게 중립성도 유지되고 그 판단이 독립성이 되지. 매번 전화 온다고 그때 바꾸면 그냥 다 양쪽 청와대가 다 하죠. 왜 그걸 네. 또 만들겠어요? 예. 어쨌거나 지금 고민스러워요. 공정위의 입장은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겠다라는 쪽에 초점이 굉장히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장도 엊그제 발표됐던 여러 가지 가습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잘못된 관행을 모두 올바른 곳으로 돌려놓겠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삼성 문제도 이번에 어제 다시 번복이라기보다는 해석을 다시 내리는 네.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 국민연금의 소득 상한선을 올린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나 가입하신 분들은 자신의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반반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주가 반을 부담해서 한 네. 4.5% 정도를 내는데요. 직장인도 자기 월급에서 4.5를 떼고 예. 고용주도 그 해당 고용인의 월급에서 떼는 만큼 회사 돈으로도 내고.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얼마까지 뗄 것이냐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1억 원인 분은 4.5면 450만 원 떼고 해서 그렇게 내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상한선이 449만. 또 어떻게 달라질지 그 얘기 좀 들어보겠고요. 직장인 청취자께서 회사가 내 국민연금이랑 4대 보험료를 잘 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 좀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확인을 했더니 안 내고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주셨네요. 그럼 친절한 경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015년에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을 했어요. 네. 합병할 때 참 시끌시끌했었죠. 이게 이재용 3세 승계를 위한 거 아니냐라는 네. 의혹도 있었고 여기에 국민연금이 왜 도와줬냐 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이 합병할 때 순환 출자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을 좀 일부 팔아야 된다 삼성계열사가 네네. 그런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는데 이때 이 해석이 좀 잘못됐다는 얘기군요. 뭔가 번복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강화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순환 출자라고 해서 옛날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자본력도 약했고 초기에 계속해서 잘 나가는 회사를 통해서 다른 회사를 만들고 네. 그 회사를 통해서 계속 회사를 확장하다 보니까 순환 출자라고 하면 A라는 회사가 있고 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또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럼 이 B라는 회사는 다시 C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C라는 회사가 다시 A라는 회사, 첫 번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예. A 회사에 내가 대주주면 B, C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네. A라는 회사의 지분을 조금만 갖고 있어도 C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 이걸 마치 내 지분인 것처럼 활용할 수 있다. 한 바퀴 도는 게 다 내 회사 되는 거잖아요. 예. 나는 그중에 하나만 잘 지배하고 있으면 되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이 그런 순환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게 제왕적인 지배 그리고 굉장히 적은 지분을 가지고 여러 회사를 지배하는 아주 나쁜 사례다. 뭐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좀 해소가 된 상태인데요. 어쨌거나 그래서 공정위가 2014년도부터 이 순환출자와 관련돼서 신규로 취득하는 지분에 관련해서는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네.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갖고 있었던 건 이거 부시고 시작하면 다 깨지니까 어쩔 수 없고. 예, 조금 인정을 해주고 새로 순환출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3분의 1입니다.
2015년 1월 130명의 사상자를 냈던 의정부 아파트 화재, 그리고 지난 6월 79명이 숨진 영국 런던의 그렌펠 타워 화재, 그리고 어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 세 사고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불에 잘 타는 가연성 소재로 건물 외벽 마감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화재 사고를 키운 건 이 건물의 외벽 마감 소재인 드라이비트라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이 드라이비트라는 마감재는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석고 등을 덧바른 마감재인데, 이게 대리석이나 벽돌에 비해서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돼서 많이들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년 전에 의정부 참사를 계기로 관련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6층 이상 모든 건축물에 불이 잘 안 붙는 외장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었죠. 하지만 그 이전에는 외장재 성능 기준이 따로 없었고요. 이번에 화재가 난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역시 2011년에 완공됐습니다. 기준이 없을 때 지어진 건물인데, 문제는 이렇게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전국에 여전히 너무 많고, 그 많은 건물 외장재를 하루아침에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당장 시급한 건 내가 드나드는 건물,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외장재가 불에 잘 타는 소재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모두가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야 화재가 나면 얼른 더 빨리 대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갑자기 닥치는 법이니까요. 이러고 보면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아끼고 아꼈던 비용들은 결국 우리의 생명의 가격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2월 22일 손에 잡히는 경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년 조금 더 지났지요. 올해 미국 경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반발도 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뭐 듣다 보면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 갖고 있던 게 4.7로 늘어나면서 순환 출자고리가 더 강화된 것이 2.7만 추가로 된 거로 볼 거냐, 아니면 새롭게는 만들지 말랬는데 왜 이렇게 4.7짜리를 더 만드냐, 이 4.7 자체도 한 덩어리로 보고 다 팔아야 될 거냐는 판단의 여지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지난 공정위의 판단과 이번 공정위의 판단이 다르면 그걸 어쩌라는 겁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내리는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에도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내릴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공정위가 다시 해석을 번복한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공정거래위원장인 김상조 위원장이 이제 근거로 들었던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지배 구조나 자신의 어떤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라는 걸 이제 의구심을 받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1심 재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를 찾아가서 합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청탁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1심에서 인정했다라고 보고, 이걸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해석을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한 삼성의 행위가 있었다라고 보고 이 해석을 다시 정상화로 돌리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반면에 법조계에서는 여러 가지 청탁 행위를 한꺼번에 보고 이게 있었다라고 본 거지, 단일 사안만 보고 이게 반드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본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1심 재판이 끝난 거지 최종 판결까지 난 건 아니거든요. 대법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나중에 대법에서 이게 바뀌어버리면 또 그때에 맞춰서 또 그러면 공정위의 해석을 다시 바꿀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이 이렇게 매번 공정위 해석이 바뀐다라고 하면 이 나중에 공정위의 신뢰도를 스스로 훼손시키는 것 아니냐. 나중에 또 공정위가 다른 걸 뭘 해석하면 이거 나중에 바뀌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까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바뀐 공정위의 판단이 옳은 것이라면, 과거에 했던 판단은 지금 공정위의 해석처럼 로비가 성공한 건데, 네네. 그럼 이거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거야? 출자 거리는 만들지 마라. 또 그렇게 해서 너네가 지배 구조를 강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규제를 할 거야. 못하게 심지어 하겠다. 이 지분을 팔게 만들 거야라는 규제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로 그 해당된 사례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어요. 그러니까 합병하는 바람에 뭔가 새로운 고리가 만들어졌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삼성 SDI라는 회사가
제일모직의 지분을 가지고 삼성물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네. 삼성물산이 다시 삼성의 다른 계열사의 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네. 전자는 다시 제일모직의 지분을 갖고 있었고 뭐 이런 식의 고리였거든요. 네. 근데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이 합병을 해버리니까 기존의 이런 순환출자 고리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분율이 네. 한 2.4% 정도였는데 이게 4.7%로 확 올라가 버린 것이죠. 이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다라고 본 거군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늘어난 확보분만 새로 취득한 걸로 볼 것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좀 됐습니다. 네. 공정위는 그 당시에 새로 늘어난 부분 한 2% 정도만 신규 취득으로 보고 요것만 매각해라고 네. 명령을 했죠. 그러니까 2%를 가지면서 순환출자 고리는 기존에 있었는데 네. 합병하고 나니까 그 2%가 4.7이 됐는데 예. 그럼 2에서 4.7이 됐으니 그 차이인 2.7만큼만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긴 건지 예. 아니면 4.7이라는 숫자는 지금 처음 나왔잖냐. 4.7 덩어리 자체가 새로운 순환출자다 팔아 이렇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예. 당시에는 2하고 4.7의 차이에 대해서만 새롭게 그렇죠. 순환출자라고 보고 그것만 팔라고 했다는 거죠. 순환출자 고리가 조금 강화됐다. 이 네. 강화된 부분만 팔아라. 그래서 삼성이 그 당시에 약 500만 주 정도의 지분을 매각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이번 시점에서 공정위가 그 당시에 우리가 해석을 좀 잘못 내린 것 같다. 이거 4.7이라는 거 전체가 순환출자 고리에 새로운 숫자가 나타났으니 네. 이거에 전체적으로 규제의 대상으로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너네 나머지 지분도 다 팔아야 될 것 같다라고 어제 해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7 이게 새로 생긴 자체가 큰 덩어리가 다 새로운 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시끌시끌한 것이죠. 삼성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운 거고, 예. 이게 삼성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기업들도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